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대다수는 여전히 피해를 인정받지도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맡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뭐 되게 큰 사건을 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니고 대부분 이제 국민분들은 이 사건이 이미 피해 배상도 다 됐고 원인 관계 밝혀져서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여전히 그 소송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피해자분들 대부분 아직 배상을 못 받으셨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하시네. 아니요. 사실 처음에는 다른 변호사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다 나가셨죠. 점점 한 명, 두 명 이제 맞아요. 가시고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고 피해 배상 뭐 액수도 상당할 텐데 왜 변호사가 없지 하면서 이제 가보니까 변호사분들이 왜 다 떠나셨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자는 한 5%도 안 되고 정말 극소수만 피해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분들이 그 증거가 되는 뭐 가습기 살균제 통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버린 이후라서 정말 저만 이제 가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사건인지 딱 체감되는 게 저희들은 법적을 잘 모르니까 이 얘기를 막 얘기하시는데 제 후배 변호사분이시잖아요. 이 선배 네 분이 다들 고개를 그럼요. 그러니까 다들 얼마나 이게 힘들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한숨들을 이렇게 내뱉으시는데 특히나 이것처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또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증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 정말로 꾸준함 아니면 열정이 좀 필요한 사건인데 대부분은 이제 생계가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건에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가도 떠나기도 하고 잘 맞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러네요. 응원합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얘기해 볼 사건. 예. 네, 뭔가요? 제가 준비한 사건입니다. 제가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사건은 이제 사기 사건이에요. 사기라는 게 법이라는 게 우리가 잘만 사용하면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악용하면 그게 바로 사기인 거죠. 여러 가지 사기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저는 이제 부동산 사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바야흐로 2019년 봄 3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강서구에 이제 부동산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둘이 이제 갖고 있는 돈을 다 모아보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억 5천. 근데 지금 뭐 당연히 아파트 살고 싶긴 한데 지금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제 우선은 회사 가까운 데서 전세로 살다가 돈을 좀 더 모아서 아파트로 이사 가자. 보통은 방송에선 이렇게 신혼부부 나오면 구해줘 홈즈처럼 그렇죠. 처음에 이걸 찾는데 우리들은 그렇죠. 어두운 면을 이제 어두운 면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갔는데 마침 공인중개사가 짜잔, 아주 좋은 매물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세권에다가 채광도 좋고 신축 빌라인 거예요. 신축 빌라는 아주 깨끗할 거 아니에요. 딱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전세 보증금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수익 얼마 있다고 그랬죠? 1억 5천. 그러니까. 근데 1억 5천만 원으로 서울에 집 구하는 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 그냥 내가 조금만 고생해가지고 대출 끌어모아가지고 1억을 대출받아서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차피 이제 뭐 전세보증금이라는 건 돌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빌라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 사건 뭐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뭐 문제 있어 보이시나요? 아니, 가장 흔한 패턴이죠. 신혼부부들에게. 신혼부부들이 보통의 체결하는 그런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 2년간 그 빌라에서 아주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돈도 좀 모으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전세 기간이 만료될 때 돼서 그럼 당연히
대출을 좀 더 받더라도 아이들 좀 더 큰 데서 그다음에 학군 좋은 아파트에서 키우고 싶잖아요. 당연히 이사갈 계획을 이제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그럼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보증금 반환. 이제 받아야 그렇죠. 그래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합니다. 아 이제 우리 이번에 계약 기간 끝나면 우리 이제 이사 갈 테니까 보증금 좀 잘 좀 부탁드려요. 근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집주인한테서. 아, 나 돈 없어.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뭐 계약 갈 때마다 그런 말이 전혀 없었고 막 되게 친절하게 잘했던 주인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좀 기분이 좀 쎄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서 이제 집주인랑 따지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찾아갔어요. 집주인 당연히 어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뭐 좋은 뭐 자기 뭐 대주금 할 테니까 좀 좋은 데 살 거 아니에요. 가봤더니 남의 집에 그것도 반지하에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 네. 집주인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 진짜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없네. 돈이 또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가 준 돈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어디다 썼나? 나 지금 돈 없으니까 이 집 그냥 당연히 가지면 되지 않냐? 그 빌라. 빌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신혼부부는 졸지에 세입자에서 집주인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 되게 황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알아봤더니 이게 건축주하고 분양대행사하고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집주인이 짜고 치는 보수도 됐던 거예요. 아, 그 집주인도 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전말을 제가 처음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강서 일대 이제 빌라들, 신축 빌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건축업자가 이제 심지어 빌라를 짓지 않습니까?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많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건축주들이 분양 대행사를 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분양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궁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하다가 이제 묘책을 생각해낸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강서구 땡땡동 신축 빌라 매매 한 채당 R 1,000만 원. R이 뭐예요? R 뭐 같아요? 리베이트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축 빌라 한 채 매매할 때마다 내가 리베이트로 1,0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듣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분양 대행사들이 이 공인중개사하고 딜을 해요. 나는 이 신축 빌라 한 채 2억만 받으면 돼. 더 높게 분양해서 그 나의 차이만큼 네 먹어라. 당연히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콜 하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공인중개사까지 이제 마련이 됐어요. 그럼 다음 필요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필요한 거? 예. 그러면은 그 사람 모아야 되나? 그거지. 수분형자. 이 사람 집 주인을 마련해야지. 그지? 분양받은 사람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분양이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생각하는 묘책이. 우선 세입자 아까 구하는 거예요. 아까 신혼부부가 세입자잖아요. 세입자인데 이게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를 어떻게 할 거예요?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신혼부부가 지급했던 전세보증금. 네. 그걸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까 명의 빌린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임대인이 돼서 이 신혼부부랑 임대차 계약을,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집주인도 저기네. 연기하는 거네. 집주인도. 전세 보증금으로 그거 집 살값을 다 낸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다행이고 오히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세 보증금은 아까 2억 5천이라고 그랬잖아요. 2억이래잖아. 이 시세가 2억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4천을 꿀꺽. 공인중개사가 꿀꺽 하는 거지. 그러니까 2억 1,000짜리를 2억 5천에 산 그런 거예요. 거니까요. 손에 일단 이 받지. 세입자들은. 예, 그러니까 그거 가졌다 오면 사람들은 그 뭐라 그래요? 야, 근데 가졌으면 됐잖아. 뭐 됐지 뭐. 넌 어차피 집 없는데 집 가졌으면 됐지. 그러면서 피해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통의 빌라는 뭐냐? 한번 여기 살다가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뭐 구매하거나 아니면 청약에 당첨되거나 이렇게 옮겨가는 걸 많이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또 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선 첫 번째 손해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떠안지 않으려고 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증금 돌려받아야 되는데. 어떻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팔아야 되는데. 바로 경매를 하는 거예요. 경매를 붙여야죠. 경매를 붙여가지고 내가 거기서 낙찰대금에서 일부 내가 배당받아 가는 방법이 근데 있거든요. 경매는 100% 못 받잖아. 근데 경매라는 게 뭐냐면 특히나 이런 이 빌라 같은 경우엔 시세의 60%에서 70% 선에서 낙찰이 돼요. 그렇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세보증금은 시세보다 높은데 거기서 다시 또 60, 70% 선이라고. 얼마일까 보고. 그럼 몇 천만 원 지금 내가 손해보는 거라고요.
이런데 내가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인데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집 있으니까 그렇게 집을 쉽게 가졌으니까. 쉽게 얘기하는 뭔 거고. 사기냐. 그래서 사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보수하러 갔어요, 경찰서에. 근데 경찰이 한 말이 왜 그런 데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실화예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그동안에 갭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했다가 시세가 떨어지니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줬구나.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민사 사안이다. 형사 상황이 형사 사항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자금 흐름을 보면 이건 공인중개사가 완전히 장난치는 거란 말이에요. 짜고선. 예. 팀을 잃었구만. 그래서 이건 당연히 사기인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뭐 강서구 때도 물론 많지만 본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걸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잠깐만 강서구의 그 방금 그 사건이 그거 한 채요? 아니에요. 실제로 알아보니까 이 사람 아까 바리 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명의로 된 집이 200채가 넘어요. 야 그거 아까 반지하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 자기 소유 집은 200채가 넘어요. 그거 사기인데. 완전 사기네. 그러니까. 대형 사기죠. 대형 사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강서구 일대에 뭐 600채, 300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지금 검찰의 기소 의견 송치대가 있고 그다음에 수사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처벌한 선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 사안이라고 하고 형사로 이제 사기죄로 고소해가지고 처벌받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정하는데 조금 힘들다, 조심스럽게 지금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그 뭐 엄밀하게 하면 그게 임대차 보증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환받을 걸 전제로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뭘 묻느냐 하면 이 시가가 얼마인지를 물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70%, 60% 이걸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누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개업자나 아니면 집주인이 3억 5천 이상으로 불렸을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거, 그 자체가 예, 예. 기망이죠. 그리고 속아서 들어가서 2억 5천만 원을 지급을 했다. 그건 처분 행위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이게 좀 상이- 어떻게 보면 사기죠. 그러니까 우리 법정 입장에서는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동안에 이게 왜냐하면 이런 빌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분명히 이게 만약에 법에서 유죄로 인정이 되면 아마 거의 피바람이 불 수밖에 없어요. 피바람이 불어야죠.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저희가 한 거는 공인중개사하고 집주인까지는 엮었는데 네. 건축주하고 분양 대행사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뭐 공모해가지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냥 뭐 공인중개사가 팔아주겠다고 그러니까 분양자 데려와서 그냥 팔아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기 사실은 손잡는 아니죠. 거야. 그쵸. 근데 명의신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역할 분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검사님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제발 얼마 찾아갔는데 약간 미온적으로 오시죠. 갔는데 내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분이 친척 중에 한 분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들은 맞아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분이 거 봐요. 명의신탁 했잖아요. 명의신탁 이런 말을 쓰는 그렇죠. 그럼 검사적 관점으로 이거 좀 해결 안 됩니까? 그걸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실명법 위반. 그죠? 사기 된다니까. 2억 5천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그거는 쪽으로는 이제 고소가 됐고 그거로 해가지고 입건이 돼가지고 조사가 되고 있는데 다만 그거를 아니 사기 부분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이 사기 부분에 약간 좀 애매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를 선임하시면 돼요. 제가 선임하라고?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시는 건가요? 복잡하다. 대형은 아니에요. 그래, 중생이지만 실력 있고 열정 있는 사람. 지금 쫓다 보니까 저는 사건이 좀 억울하면 달려들거든요. 예, 예. 이 사건 달려들어야 될 사건이에요. 그 달려들 때 꼭 이렇게 달려드셔. 이게 그 정말 쇼맨십. 아유. 제가 법정에서 제지 많이 나.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앱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로 이제 확인하고 이제 어떤 매물을 보고 가잖아요. 공인중개사들이 뭐 다는 아닌데 다른 물건을 추천을 해줘요. 자기가 보고 간 거 말고.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보고 간 매물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그 매물에 대해서 우선 하시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추천해줬다 그러면 거기만만 믿지 말고 주변에 몇 군데 가시면서 이 시세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이 가입이 가능한 매물로 찾아가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모든 빌라가 가능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집주인이 해줘야 되잖아. 아니요, 집주인은 상관없어요. 동의 없어도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이거를 계약을 한 다음에 신청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계약하실 때 그걸 조건으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이 계약은 해지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전혀 손해 안 보셨어요. 다 받았어요? 예. 그게 뭐냐면 우선은 망의가 됐는데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기관에서 먼저 보증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왜 계약하기 전에는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좀 있는데 모르죠. 대상이 그건 되는지를 제도적으로 좀- 계약서와 같이 첨부가 돼야 확인이 된다더라고요. 그건 좀 그러니까 이건 좀 가네요. 제도적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그건 생각해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도 알아보고 하세요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신혼부부랑 사회에 첫발 내디딘 사람들이 그런 보증보험 이런 거 잘 모르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실은 좀 가입하게 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도적으로 됐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것도 필수적으로 잠깐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 뭐 우리가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면 그런 것도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로 줘가지고 그것들을 사전에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가입 여부를 한번 보시고 나서 계약을 하시죠. 이렇게 정도 안내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아니 이게 사실 시대가 이제 계속 빠르게 바뀌잖아요. 이거 사기 수법이 너무 진화하고 있어가지고 고도화 되는데. 요즘 유행하는 사기 수법은 뭐예요? 뭐 또 신종사기 수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SNS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인별그램 하다 보면 갑자기 뭐 팔로우 신청 들어오고 DM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진이 외국인. 근데 그 외국인이라는 게 아예 외국인도 있지만 한국계 뭐 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다음에 대부분이 뭐냐면 군복을 입고 있어요. 미군 군복. 제가 대표적인 이름을 하나 들면 카스트로. 킴 카스트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킴 카스트로? 킴 카스트로. 이거 스캠 사기라고 해요. 스캠 사기라고 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요새 유행하는 것들이고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속아요. 군복을 입은 외국인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최근에 무작위로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유엔 관계자나 미군을 사칭합니다. 이렇게 해서 친분을 쌓은 뒤에는 목적대로 돈을 요구합니다.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런 범죄가 많습니다. 외모는 딱 봤을 때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자기가 미군 어디에 파병 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처음에 뭐 일상적인 얘기를 막 먼저 처음에 시작하면서 친해지는 기간이 가져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나는 게 아니라 한 몇 개월 동안 가서 뭐 얘기를 막 나누는 거죠. 좀 친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근데 나 이거 지금 파병 끝나고 나면 한국 가고 싶다. 근데 좀 비용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비용 좀 보내줘. 이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알카에다의 자금을 지금 뭔가 이렇게 압수하려고 했는데 그걸 달러로 환전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그 비용이 좀 돼주면 내가 거의 몇 %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요. 그거 어떻게 잡아요? 실제로 그래서 얼마 전에 못 잡죠. 이게 외국의 계정이고 외국의 사람이 대부분이고 한 사람 정도만 국내에 있어요. 인출책. 자금을 뽑아야 되니까. 완전히요. 최근에 잡힌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피해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6억 5천만 원. 한 명이? 뭐 한 건인 건 아니고 그 사람 그 팀이 4명인가 한 팀이에요. 거의 뭐 보이스피싱. 예, 그렇죠. 근데 보통 나이 드신 분들 누가 숨겨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굉장히 친한 친절하게. 척하고 굉장히 얘기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고마운 거야. 다 외로워서 그래. 외로웠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피해를 보더라도 자식들한테 얘기를 못해.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 피해금이 6억 5천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이거를 제일 요즘 이용 많이 하는 게 코인 사기예요. 어르신분들한테 우리가 새로 개발한 코인이다. 세미나 같은 거. 네, 있는 거 이것도 예. 이제 이만큼 수익이 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르신분들이 이제 뉴스 통해서 어느 정도는 들었으니까 이렇게도 수익이 난다더라 이렇게 알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코인 사기 당했잖아요. 제가 비트코인에 관심 많아가지고 비트코인 뭐 이런 걸 투자를 많이 하는데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는 만약에 정말로 투자를 하려면 알아봐야 돼.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누가 투자하는지. 거기에 이제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명인 경우도 있고 아예 얼굴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누가 이제 거기서 개발했는지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투자하셔야지. 잘못하면 사기다. 사기 당할 수가 있어요. 당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들어갔더니 책임자가 킴 카스트로예요. 아니 오늘 제가 되게 이상한 감정이 드는 게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했을 때 거의 인권 변호사분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주로 저희 속세 변호사? 아니 그런데 오늘이 현실 변호사.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에 맞아요. 현실이에요. 이게. 일어나는 세상사 중에 현실이 99.9%인데 네. 현실사를 다루니까 네.
오늘 좀 달라요. 이게 세상이구나. 그렇죠. 맞아요. 결국에 세상사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는 이거고. 이 변호사분들은 피해자만 변호를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약간 나쁜 사람이나 피해자를 변호할 때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직업적 딜레마에 빠질 예, 때 있으실 것 그러니까 뭐 같아요. 그래서 마치 뭐 이게 피고인 막 사회적으로 좀 재판받는 피고인을 만약에 변호하게 되면 아유 또 돈 받게 보는 재판받아 같이 인간들 변호사도. 막 욕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무리 나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 하더라도 본인이 한 행위만큼만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입장이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그거보다 또 과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더 추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아니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봤을 때 확실하게 유죄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인정한다 그러면 쓰잘데없이 다투지 말고 피해자와 어떻게든 피해보기 위해 노력하라고 지금 유도하는 편이에요. 그런 분들이 정말로 아무도 자기 편을 안 들어주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게 변호사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다고 해서 변호를 거부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렇게 저는 비유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응급실에 있는 응급의학과 선생님이세요. 근데 급한 환자가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파렴치 범죄인이에요. 사회적으로 제일 비난을 받는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나 의사인데 치료 못하겠다. 이 사람 죽게 놔둘 건가요? 그건 안 되지. 치료해야 되잖아요. 환자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치료하는 게 의사의 일이거든요. 저는 변호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당연히 변호를 해줘야겠지만 정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변호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피해자 편을 들어줄 분들은 많이 있지만 가해자의 편에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그렇게 진심으로 그 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조금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좀 교화가 됐으면 하는 그거에 대한 아직까지는 믿음이 있어서 반성하고 다시. 네, 교화가 되면 그게 사실 뭐 맞아요. 그 사람 인생도 바뀌는 거고 그럼. 국가나 뭐 사회에도 그럴 수 굉장히 좋은 일이 향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쵸. 진짜 교화가 된다고. 제가 형사사건을 많이 안 했는데 형사사건을 하면서 정말로 풀리지 않는 딜레마가 있거든요. 변호사로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알려주세요. 뭐냐면 의뢰인은 정말 억울하다고 하는 거야. 나는 정말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과도 있고 동종 전과도 있고 정황으로 봐서 다 유죄야. 이때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결백을 끝까지 주장할 거예요. 근데 결백을 끝까지 주장하면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구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발 양보해서 좀 억울하지만 자백해서 형량을 줄이는 게 좋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진짜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증거도 그렇고 이럴 때.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요. 이거는 뭐 당신이 억울한 건 충분히 알겠는데 이건 방법이 없다. 이걸 만약에 당신이 부인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시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시겠느냐.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럼 자백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끝까지 나는 구속이 되더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믿고선 무죄를 주장해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내가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걸 감수할 정도라면 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사건이 온다. 그러면 일단은 눈빛을 보죠. 눈빛 한번 알아? 진짜로요? 네, 눈빛을 보고 관상도 보시고.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판사들하고 검사는 틀린 게 검사는 직관이잖아요. 수사하는 사람 직관이에요. 5분 내에 그 사람을 파악을 해야 돼요. 검사는. 판사들처럼 뭐 몇 개월 동안 재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으로 그 사람 눈빛을 보고 이야기를 한 1시간, 2시간 듣고 제가 판단을 하죠. 야 이거 억울하다 그러면 달려드는 거죠. 무죄로 달려들고 그러면 그 어쨌든 지금 아까 신 변호사님 이야기한 거는 검사가 만든 수사 기록이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검사가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기소하기 위해서 만든 기록이면 거기에는 유죄 증거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무죄 증거는 의뢰인한테입니다. 그래 의뢰인한테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의뢰인이 이게 중요한 증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 100% 몰라요. 그래서 변호사는 중요한 게 법률적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어디서 발견해내는가. 그렇게 해야지 무죄가 나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 멋있지 않았어요? 모든 무죄에 대한 증거는 의뢰인에게 있다. 맞습니다. 그게 다 있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우리
많은 법조인들이 사실 윤 변호사님 같은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제 마음껏 변호사도 이제 무죄를 주장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실무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넘어가면 검사가 대부분은 기소. 검찰이 기소하면 몇 퍼센트가 무죄가 나올 것 같아요, 대부분? 한 대략 몇 퍼센트? 40. 제가 보기에는 1%도 안 나올 겁니다. 검사가 중에 3건 정도. 네, 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에 1%도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아니 근데 통계적으로 네, 그만큼 통계적으로 이제 사법백서를 보면 그 3%. 3%, 1심에서 3%예요. 1심에 3%.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무죄 받아야 될 사람이 유죄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검사 출신이신데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무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 태세 전환이 너무 빠르다. 우리는 그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니까 그 중에는 진짜 당사자가 억울한 사건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법조인들한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록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록보다 사람을 좀 보자. 사람의 말을 좀 충분히 듣자. 근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신문에서. 오늘 변호사님 얘기 들으니까 왜 지난번에 저희가 계속 의사 선생님들 했거든요. 야, 이게 어떤 직종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그렇죠. 다 있습니다. 또 예민한 부분들이 다 존재하는구나를. 야,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억울한 사람 무죄 판결 받을 때 참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그 특히 형사법정을 갈 때 의뢰인들이 저하고 같이 걷잖아요. 제 길을 쫄쫄 따라온다는 거죠. 제 어깨가 빠개져요. 실제로. 법정에 갈 때. 그렇죠. 책임감. 그 사람 짐을 대신 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죄가 났어요. 확정 판결이 났어요. 억울한 사람 무죄가 난 거잖아요. 그게 보람이죠. 무죄 판결 나고 그날 바로 이제 의뢰인이 달려와요. 술 한잔 하면 참 좋잖아요. 술 한잔 하면 그 재판이 한 1년 정도 진행되거든요. 그게 계속. 근데 무죄가 안 나고 또 괴로워서 술 드시지 저는 않아요? 그런 경우 없었어요. 아 그래? 이거 폭력적으로 불가능한데. 1%야 합니다, 변호사는. 아, 되는 사건만 하시는구나. 그렇죠. 아까 선택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사건을 보는 눈이죠. 아니 눈빛을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 되는 게 아니고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 대신 근데 아까 근데 무죄가 다 억울하다고 해서 다 무죄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요. 그 진짜 힘들어. 억울하면 무죄 나요. 오, 이 자신감은. 의뢰인 이야기 잘만 들으면 무죄. 아, 이걸 영업을 잘하시는데. 야, 우리 영업 제대로 하시네 진짜. 그거는 좀 과장이고. 근데 하여튼 어깨가 참 이렇게 너무 무거워서 빠개질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감 때문에 변호사를 하는 거죠.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죄를 씻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11년 동안 판사 일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지금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때는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고 그 세상이 아니면 다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당사자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뭐 구속도 하고 판결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하면 솔직히 내가 그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정말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로 인해서 혹시나 누군가 인생이 망가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요즘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중에 진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딱 한두 명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걸 갚아나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조 일어나가지고 활성화돼야 돼요. 옛날에 20대 그냥 인간해가지고 60대, 70대 항원이혼 사건 하면 모르게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변호사 하면서 인생의 맛도 보고 쓴맛도 보고 그리고 이제 법관에 임용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만약에 다시 법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예전보다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들어가세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래서 제가 한 50 후반이나 60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지원해볼 생각도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한 5, 6년 정도 그럼 나름대로 이제는 좀 이제 세상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배웠으니까 조금 더 이제 사건 처리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한 사람이 나한테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는 것이다. 그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막상 옆에서 지켜보니까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는지 억울한지 이런 게 느껴지면서 이제 저도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을 안 들어주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게 변호사거든요. 그 사람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변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중에 정말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 짐을 대신 지고 있는 거죠. 어깨가 참 이렇게 너무 무거워서 빠개질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억울하다 그러면 달려드는 거죠. 변호사가 나서야죠. 그게 변호사의 역할이죠.